이번 시간에는 유관순 열사와 이타주의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백석대학원 엠피어 경영학과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유관순 열사와 이타주의,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타주의 하면 이타주의는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타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이타주의의 본래적인 의미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타주의적 행동은 이기주의적 행동과는 어떨까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기주의의 반대가 이타주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타주의의 반대는 이기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행동, 이 비헤이빙이라는 것을 사용될 때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되지만 어떤 동물의 행동이 이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실에는 두 가지의 가능한 기초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의도성과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행동의 결과, 이 자체가 바로 이타주의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타주의, 이 엘트루이즘이라고 하는 이타주의는 사회가 실증주의의 영향력을 통해서 인간주의적 가치를 향해 진화한다라고 보는 바로 꽁트의 이론이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로시톤과 소렌티노라고 하는 학자는 이타주의에 대하여 네 가지의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본 유관순과 연결되는 이타주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아직은 고증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많지만 큰 틀 속에서 그리고 이타주의를 갖고 있는 유관순의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꽁트의 이론을 함께 이론을 전개하고요. 특별히 로시톤과 소렌티노의 네 가지 가능한 설명을 함께 틀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전적 계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동물의 증거와 사회학자인 도킨, 이 도킨의 이기적 유전자, 이것이 이 이론에 의해서 지지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유전적인 것이 바로 내부적인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친족을 향해 자기의 어떤 패밀리죠. 패밀리를 향한 이타적인 행동, 예를 든다면 모성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개인의 유전자에 공통적으로 보유되어 있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타적인 행동이나 어떤 그러한 행동 플러스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이타적인 이 모든 것 속에 유전적인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제시했던 도킨의 학자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둘째를 볼 수 있는 것은 둘째는 아니다. 이것은 인지적인 발달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도덕적인 추론, 다른 사람과의 역할을 취하는 능력, 이런 것이 이제 증가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다른 영역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떤 인지적인 발달이 커가면서 그 사람이 역량도 커지고 또 어떤 바운더리도 커지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 추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역할과 또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같이 비교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도덕적 추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하는 능력이 같이 증가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소셜적인 부분이고 어떤 개인적인 유전자라든지 만나서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학습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러한 친분의 패밀리의 관계라는 것인지 그러한 관계를 떠나서 아니다. 사회 속에서 보는 그 의미, 그래서 사회화는 관찰과 본보기를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학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요인을 분석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이제 분별 있는 행동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분별 있는 행동 이 자체를 사실 알트루이즘이라고 하는 이타주의로 보기에는 조금은 그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항목도 이제 이타적인 것이냐라고 보아야 할 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이타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이타주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다든지,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떠한 대학에 입학을 할 때나 또 어떤 입시 점수에 이것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내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매스컴에 나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이익, 내가 이런 또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거에 유리한 판생을 갖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어떤 순수한 것이 아니라 뭔가 저희가 깔려있는 전략적인 계산으로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타적으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이타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뭔가의 서로 간에 나에게 오는 유익과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이타적인 걸 할 수도 있겠거든요. 만일에 저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이타적인 마음을 주었는데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사랑을 주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이기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이타적인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낯선 사람에 대한 이타주의. 다시 말하면 이 낯선 사람에 대한 이타주의는 특히 복지국가의 기초 철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티트머스, 우리 RM 티트머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티트머스의 그 수혈 서비스, 수혈이라고 하는 건 이제 헌혈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헌혈하는 서비스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증여교환과 증여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여러분 RM 티트머스는 상당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이분은 학력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질 않고 고졸을 졸업하고 이제 런던에서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의 위대함을 볼 수 있죠.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썼던 많은 책들 중에 특별히 5권 정도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 중에 하나가 더 기프트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헌혈에 관련된 내용을 썼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헌혈된 것들을 조사, 통계하고 분석해 봤더니 나라마다 이 컬러가 다르다는 것이, 어떤 나라는 블루 컬러들이 헌혈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나라는 화이트 컬러들이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어떤 나라들은 뭐 블루든 화이트든 직종의 여하를 막느라 골고루 헌혈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티트머스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귀한 책을 쓰고 혼자 독학을 해서 공부를 했던 이 사람이 런던 이코노믹 스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교죠. 사회정책 또는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이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이죠. 그 대학원의 주임 교수로 초빙돼서 교수로 시작하는, 교수 생활이 되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더 기프트인데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증여교환과 증여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거를 이타적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RM 티트머스 이타주의 연구의 그러한 논리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타주의라고 한다면 이기주의에 반대되는 말로, 다른 말로 에타주의라고도 한다는 거죠. 에타주의. 그래서 사회적 공리설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트 꽁트에 의하면 사랑을 주의로 하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주의로 하며 질서를 기초로 하고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이타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이 부분을 하나의 뭐 우리가 이기주의, 이타주의처럼 이타주의다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타주의로 보며 질서를 기초로 하고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주의가 바로 이타주의다 이렇게 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또 다른 학자가 있는데요. 라이프니츠하고 올프 이 두 학자는 이 도덕상의 자애, 어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는 이 자애의 정을 바로 기독교적 교리로부터 도출해서 사회적 공리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상 조류는 사실 불교나 유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뭐 기독교만이 이런 자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 이타적인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묵자의 겸해설은 그 논리가 이타주의의 윤리에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휴메의 도덕론과 유사한 도덕적 원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자의 겸해설과 휴메의 도덕론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사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 얼트루이즘이라고 하는 이타주의의 윤리에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해설과 묵자의 겸해설과 휴메의 도덕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타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고민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학에 있어서의 이타주의는 뭘까요? 교육학. 이 교육학에서는 교육 활동의 최후의 파이널 목적, 파이널 타겟, 파이널 목적은 뭐냐 하면 봉사적 자아의 형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이 자아의 형성인데 이 앞에 봉사하는, 서비스하는 자아의 형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최고의 TOP의 최고의 가치를 타인의 행복에 둔다면 바로 이타주의는 곧 교육의 궁극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학에 있어서 이타주의의 이 부분, 뭔가 우리가 봉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자아의 형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바로 최고의 가치가 타인의 행복을 둔다면 이것이 곧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유관순과 이타주의를 공부하면서 과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혹시 이타주의가 아닌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같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 행복, 타인에 대한 행복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 행복을 정말 타인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행복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자기의 어떤 성취도, 다시 말하면 자아의 형성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자아가 실현됐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봉사적 자아의 형성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곧 순수한 그러한 이타주의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 플러스 안에 바로 나 자신의 자아의 형성의 성취를 위한 부분도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유관순 열사와 이타주의를 한번 연구하고 한번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유관순 열사와 바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의 생애와 사상을 한번 연결하면서 다시 한번 유관순 열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 프리즘, 다시 말하면 프레임 오브 리퍼런스라고 하는 이 의식 조회의 틀을 한번 얼트루이즘이라고 하는 이타주의를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유관순 열사를 쭉 한번 그림을 보듯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유관순 열사는 1902년에서 1920년에 세상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짧은 나이죠. 17, 18세의 짧은 나이에 그는 독립운동가이며 천안 출신으로 알려진 유관순 열사. 그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 열사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겐 어떠한 사상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902년 11월 17일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에서 바로 유중권의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유관순은 기독교 감리교회 일찍부터 입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관순은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 교인으로서 돈독한 신앙심을 키우면서 바로 민족의식을 키워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유관순은 신앙심도 깊었고 또 남다른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보면은 한국 백성들을 일본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한국을 신사 참배의 나라로부터 빼오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것이 뜨겁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따르고 그에게 경배하고 또 참배해야 되겠냐라고 해서 반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 어린 나이에도 이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순교한 한국의 에스더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관순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련과 탄압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공주에 왔던 감리교 순회 선교사님의 주선으로 1918년 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화학당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화학당의 장학생으로 되면서 그의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됐고 새로운 혁명과 같은 일들을 그는 보고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항상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되겠다는 기도를 하면서 다짐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화학당을 통하여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던 시기에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독립운동 계획은 추진하던 학생들은 뭔가 우리가 독립해야겠다라는 걸 추진하던 학생들은 조선 기독교 청년회인 YMCA로부터 바로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합하게 됩니다. 목적은 나라에 대한 독립, 이 나라가 독립해야겠다,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해야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그들이 다시 연합하여 새로운 독립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신사 참배하는 미신의 나라인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한 것을 보면 그 어린 1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나오는 열정과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 그리고 자신감 이 속에 그의 마음속엔 이타적인 마음이 불 끓듯이 끌어올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돌보고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던져야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 이것이 바로 유관순과 이타주의를 연결하게 된 하나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 탑골 공원을 시작으로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유관순은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뛰쳐나가서 덕수궁 앞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를 마음껏 부르는 그 유관순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만세 시위에 참가한 후에 일제가 이화 학당을 휴교시키게 됩니다. 학교를 다 문 닫게 되죠. 그러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와 청신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서울에서의 독립시위 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이곳에서도 만세 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관순의 마음은 뜨겁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만세 시위를 이제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 라는 뜨거운 열정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조인원, 김구응 등의 마을 지도자를 규합하여 영기, 청주, 진천 등지의 교회와 유림계를 규합한 이후 음력 3월 1일 바로 아오네 장날을 기하여 만세 시위를 전개할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날에 수천 명의 군중을 모아서 대한독립 만세를 선창하며 격렬한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마음껏 외치는 그 외침 속에 일제는 깜짝 놀라서 이제 이들을 진압하기 시작을 했죠. 이 시위 전개에서 잔인한 일본 헌병의 총칼로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살당하고 자신은 아오네 만세 시위 주동자로 잡혀 일제의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제의 한국 침략을 규탄하고 항의하였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대한독립만세,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제 법률에 의하여 유관순 열사는 재판에서 나는 조선 사람이다. 너희들이 우리 땅에 와서 죄 없는 우리 동포를 수없이 죽였으니 죄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너희가 어찌 재판을 하겠단 말이냐. 당치도 않는 수작은 집어치워라. 이렇게 외치는 유관순 열사의 목소리와 피 끓는 외침은 지금도 귓가에 아련히 들리는 듯합니다. 이렇게 외치자 일제 법관에게 재판받음이 부당함을 역설하다가 법정 모욕의 죄까지 가산되어 징역 7년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에도 틈만 있으면 대한독립 만세를 고창하였고 그때마다 형무관에게 끌려가 모진 악형을 받았습니다. 불굴의 투혼으로 계속 옥중항쟁을 전개하다가 1920년 17세의 나이로 끝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하게 됩니다. 유관순이 참살된 지 이틀 뒤에 이 소식을 들은 이화학당 교장 프라이와 월터 선생은 형무소 당국에 유관순의 시체 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거부하였죠. 그러자 이들은 유관순의 학살을 국제 여론에 호소하겠다고 위협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일제는 할 수 없이 시체를 인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체를 인수한 이들이 석유 상자 속에 든 유관순의 시체를 열어보니 토막으로 참살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참한 이 장면으로 유관순은 인생은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 유관순 열사는 1962년 건국 훈장 국민장이
축소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일제는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만세운동을 총칼로 진압하여 수만 명을 죽이고 10여만 명의 부상자를 내었으며 재판을 받은 사람도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시위 군중에 대한 학살뿐만 아니라 체포된 사람에 대한 고문 또한 잔인하기 그지 없었으며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자의 몸이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앞장서는 용맹함과 이타주의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외쳤던 유관순의 애국심과 이타주의의 사상을 본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